외국인이 대거 팔자에 나서면서 코스피는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2,300 아래로 떨어졌고 코스닥 지수는 730이 무너졌습니다. 반도체 업황 부진 우려가 확산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또다시 52주 신저가로 추락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하루 이들 두 종목만 3천억 원 이상 팔아치웠습니다. 한국인의 밥반찬인 김이 건강식으로 주목받으며 세계인의 식탁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수출이 크게 늘면서 김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에 빗대 바다의 반도체로 불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메가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계와 업계는 실질적인 임상 지원을 위해서는 펀드 규모가 최소 5조 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증시 상황부터 진단합니다. 문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증시가 오늘 2,300선은 가까스로 지키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좀 아쉬운 시장 성적인 것 같은데 또 개인들만 매수를 했다고요? 맞습니다. 개인이 연일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에서 개인은 3,300억 원 이상을 사들인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3,400억 원, 또 57억 원가량 팔아치웠습니다. 이에 2,354선까지 올라섰던 코스피는 장중 한때 2,300선이 무너지기도 했고요. 2020년 10월 30일 이후 20개월 만에 무너진 점이란 거에서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코스닥도 개인만 홀로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1,000억 원 안팎으로 팔아치웠습니다. 이렇게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금융당국도 다음 주 바로 조치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우선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했고요. 또 상장 기업의 일일 자사주 매수 주문 수량을 제한했던 것을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더해 현재 공매도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 이 금감원과 거래소가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장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당국에서도 바로 변동성 완화 조치를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공매도 합동점검 부분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시장에서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코스피가 오늘만 해도 2,200선이 잠깐 그 안으로 들어가는 듯한 흐름을 좀 보이는 불안한 모습이었단 말이죠. 데이터를 보면 이게 앞에도 나와 있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늘어난 것으로 나옵니다. 어떤 이유로 조금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거는 간밤에 발표된 미국의 각종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연준이 금리 정책을 결정할 때 활용하는 이 5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됐는데요.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어서 인플레이션 부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날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이 집계한 미국의 2분기 GDP 추정치가 마이너스 1.0%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1분기 마이너스 1.6%에 이어서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는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도 커진 상황입니다. 네, 가파른 물가 상승에 더해서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듯한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 침체 혹은 경기 둔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일반 투자자들도 예측을 좀 해야 될 텐데 이를 좀 가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표가 있습니까? 당장 오늘 발표된 우리나라의 어떤 경기 침체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 무역 수지인데요. 지난달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됐는데 수출액이 577억 달러고요. 수입액이 602억 달러입니다. 즉 수입이 더 큰 무역 적자를 기록한 건데 벌써 3달 연속으로 적자고요. 이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이후 3달 연속으로 무역 적자를 기록한 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표들이 아무래도 삼성전자며 국내 수출 기업들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런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실망한 지점은 삼성전자며 카카오처럼 이제 국민주들로 불렸던 종목들이 신저가를 썼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우선 삼성전자 주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시총 1위 삼성전자는 오늘 1.4% 하락한 56,2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52주 신저가고요. 이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 주식을 2,230억 원 내던진 영향이 우선 컸습니다. 간밤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은 6월에서 8월 매출 전망치를 72억 달러로 제시했는데요. 시장 전망치가 91억 4천만 달러인데 이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 겁니다.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삼성전자도 다음 주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이 삼성전자 또한 시장 전망치를 하회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매도세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 등 다른 반도체 기업들은 물론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등 배터리 기업의 주가도 오늘 약세를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종목들이 줄줄이 이제 도미노처럼 무너지다 보니까 시장이 6월 말에 반짝 반등을 좀 지켜내지 못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조금 낙관적인 전망도 내놨었던 증권사들의 코스피 예상치도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지금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최근 이 코스피 밴드를 빠르게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네, 표를 한번 보시죠. 최근에 증권사들이 내놓은 7월 이 코스피 밴드를 보면 평균 하단은 2255선이고요. 네. 상단은 2528선으로 이전에 내놨던 밴드보다는 100포인트 가까이 조정이 된 수치입니다. 네. 신한금융투자를 보면 2200까지 열어뒀기 때문에 좀 2200에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하면서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앞서 살펴본 대로 또 경기 둔화및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시장에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 증권가는 이에 따라서 코스피 기업의 이익 하향 조정이 이번 달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또 미국 연준의 강도 높은 긴축에 대한 공포 등도 증시 리스크라는 평가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200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예상치를 보니까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일 텐데 하락장을 아무래도 딱 한 가지 원인으로 꼽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좀 반전시킬 만한 키포인트가 될 만한 지표 어떤 걸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완화나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나 또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와야만 이 증시가 반등할 것이다라는 전망은 꾸준히 내놨는데요. 최근 증권업계가 지목한 상승 변수는 환율 안정입니다. 네. 이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면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을 내답할 유인이 생깁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당시 환율은 1,300억 원을 넘어서 다음해 1,59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당시 코스피 지수가 900대까지 내려올 정도로 고환율은 우리 증시에게 큰 부담입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안팎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적정 수준으로 내려와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야만 우리 증시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300원을 지키느냐 마냐 이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 시장의 향방을 가늠할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달 정말 굵직한 이벤트들이 또 굉장히 즐비합니다. 투자자들에게 좀 정리를 해줄 수 있을까요? 우선 당장 다음 주에 미국 FOMC의 6월 의사록 이게 공개가 되고요. 네. 그 다음 주를 보시면 인플레이션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7월 13일에는 미국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요. 7월 14일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네. 만약에 이 물가 지수들이 시장의 전망치만큼 나오거나 조금 더 하회한다면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지났다는 신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7월 마지막 주에는 FOMC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7월 27일에 이 회의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현재 기준금리 인상을 0.75%포인트 올릴 것이냐 또는 0.5%포인트 올릴 것이냐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당일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달 중순까지는 좀 더 긴장을 하면서 여러 지표들을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글로벌 시장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고 웨스트 오늘 글로벌 콘텐츠부 이지호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돌아온 중국이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대부분 증시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예. 중국만 유일하게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월가는 물론 전 세계에서 중국에 대한 관심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키워드를 돌아온 중국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예, 이 중국 증시에 대한 얘기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고 이게 먼저 우리 시장만큼이나 좀 부진한 게 뉴욕 증시입니다. 좀 지속이 되는 모습이죠. 네, 맞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악의 성적을 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특히 미국 500대 기업의 주가를 반영하는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서 21%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이로써 1970년 이후 52년 만에 최대 손실을 확정을 했습니다. 연준의 고강도 긴축과 또 커져가는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미국 증시의 날개를 꺾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런 경기 침체 공포가 정말 웬만한 국가들은 다 덮쳐 있는 모습인데 이런 상황에도 중국 증시만 혼자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있다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올해 들어서 7% 남짓 하락하면서 상반기를 마감을 했는데요. 예. 뭐 1분기에 보시면 상하이 등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봉쇄로 좀 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5월 이후로부터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2분기만 놓고 보면요. 상하이 종합지수가 상승하면서 급락하고 있는 S&P 지수와 비교했을 때 좀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한 5월부터 정말 좀 흐름이 상반되는 모습인데 미국과 중국 왜 이렇게 다른 흐름을 보일까요? 네, 미국과 중국의 증시 흐름이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예. 두 나라의 금융 정책이 아시는 것처럼 좀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자금이 돈줄을 잠그는 미국에서 또 완화하는 중국으로 흐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여기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도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플랫폼 규제 완화, 또 대출 우대금리 인하, 승용차 취득세 감면 등의 각종 부양책은 물론이고요. 또 최근에는 57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이런 정책적인 부분 때문인지 월가에서 계속해서 중국 증시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 기업에도 주목을 하는 분위기죠?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이나 또 그간의 도시 봉쇄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걸 회복하면서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으로 구성이 된 나스닥 골든 드래곤 차이나 지수 추이를 보면 조금 더 정확히 보이는데요. 특히나 6월에만 봤을 때 17% 이상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한 달 만에 차이가 좀 확연하게 나타나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업도 있을까요? 네, 바로 전기차 분야를 집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사실 전기차 하면 미국의 테슬라를 꼽으시겠죠. 그쵸. 하지만 오히려 최근에는 월가에서 테슬라보다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특히나 전기차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에 대한 매도 의견도 좀 나왔는데요. 시티그룹은 테슬라의 수익 추정치를 낮추고 투자 의견을 매도로 제시를 했습니다. 시티그룹이 제시한 테슬라의 12개월 목표 주가는 $375로요. 예. 평균 월가에서 제시하는 평균 목표 주가인 $900 정도 되는 목표 주가 가운데서 가장 낮은 범주에 든다. 좀 이렇게 해당을 할 수가 있겠고요. 예. 골드만삭스는 실적 약세가 예상되는 테슬라보다 전기차 성장을 돕는 기술 회사들을 주목하라고 말했고 모간 스탠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중국 전기차 업체인 니오가 하반기에 주가 상승이 촉발될 것이라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높여 잡은 상황입니다. 예, 테슬라 목표 주가 $375는 좀 충격적이다 싶을 만큼 좀 낮춰잡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테슬라와 니오를 좀 가장 크게 예로 좀 들어봤지만 핵심은 또 경기 상황에 대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뭐 테슬라와 니오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한동안 침체기를 겪었다는 점이죠. 하지만 예. 앞으로의 전망이 좀 주가 흐름을 가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중국은 정책 부양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고 중국 업체들은 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의 기업들은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 긴축과 함께 또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증시 흐름을 이렇게 갈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경기 상황이라는 게 또 무시 못할 요인이니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어쨌든 중국 증시나 중국 기업에 대해서 월가 평가가 좋다.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도 그럴 것이 나홀로 좀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좀 이런 판단이 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 수치로만 봐도 이 같은 흐름은 더욱더 분명하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금융정보 플랫폼 윈드의 자료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일단 계속해서 좀 매도, 팔아치우던 모습을 보였던 외국인들이 예. 이제 6월 들어서 좀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만 봤을 때도 이제 중국 증시가 얼마나 좀 호황인지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주식 순매수 흐름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또 확인을 해봤는데 투자자들이 궁금한 건 그래서 이게 지속이 되냐, 이번에는 계속 갈 거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당분간 중국 증시의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좀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2%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정부의 통화 정책이나 경기 부양의 여력이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이유입니다. 또 블룸버그가 최근에 설문조사를 좀 진행을 했는데요. 응답자의 70%가 중화권 증시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고 이에 더해서 이들은 중국과 홍콩 증시가 연말까지 적어도 4% 이상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이 설문조사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앞으로 3개월 동안 중화권 주식 보유량을 늘리겠다 이렇게 답했다는 점도 또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투자를 해볼 때 주목해볼 만한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섹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예. 일단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관련주가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친환경 정책의 혜택을 볼 전기차, 2차 전지, 태양광, 또 반도체 등이 해당이 되겠고요. 또 경기 회복세에 따라서 음식료와 소비재 같은 리오프닝주도 여기에 포함이 될 거고요. 또 중국의 플랫폼 규제 완화 소식에 따라서 이 플랫폼 빅테크 주들도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마 이 빅테크 플랫폼이 꼽혔다는 거 지금 글로벌 시장 기조와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중국 시장이 이렇게 좋다 하지만 사실 투자하기 워낙 까다로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리스크로 꼽을 만한 요인들은 없을까요? 네, 물론 리스크도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중국 정부의 정책 부양책 관련 호재가 증시에 이미 대부분 반영이 됐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예. 또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서 방역이 재차 강화될 수 있다는 점도 리스크로 꼽히는데요. 실제로 상하이 전면 봉쇄가 해제된 이후에도 중국은 계속해서 감염자가 나온 건물이나 또 지역을 부분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틱루 노무라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봉쇄 완화로 공장 가동이 재개되겠지만 중국 경제는 난관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진정한 전환점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당국이 제고하는 데서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에 대한 좋은 전망들이 월가에서 나오고는 있지만 국제적으로 또 혼란한 시기입니다. 관련 측면들이 시장 진입 리스크로 꼽히고 있다는 점은 같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지호 기자였습니다. 에듀윌링 교육기업으로서 전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교육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투자 심리 악화, 물가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 동력이 될 신약 개발을 위한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방법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IT 바이오부 박승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 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태생적으로 R&D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환경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이제 R&D 투자가 신약 개발을 비롯한 이제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이제 핵심 활동 중 하나인데요. R&D에 투자하지 않고 복제약 판매만 주력하면 이제 영업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차별성 없는 제품 판매로 이제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정된 국내 시장을 벗어나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기회를 찾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R&D 투자를 바탕으로 한 신약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올해 1분기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R&D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이 현황은 김수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트렌드는 연구개발, 즉 R&D 비용 확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기업에서 R&D 비용은 약의 제형 변화 외에도 신약 개발에 주로 쓰입니다. 업계 특성상 신약을 확보해야지만 퀀텀 점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기준 주요 20개 제약 바이오 기업의 R&D 투자 비용은 4,5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했습니다. 20개 회사 중 16곳이 올해 1분기 기준 작년보다 R&D 규모를 늘린 겁니다. 두드러지는 곳은 세트리온, 1분기 R&D 투자 비용이 약 891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권기성 세트리온 연구개발 부문장은 자가 면역질환, 항암제, 골다공증 치료제 등 바이오 시밀러 파이프라인 확장과 항체 의약품 및 차세대 항암 신약 개발을 위해 R&D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 대웅제약이 약 4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고 종근당은 약 368억 원으로 7.1%, 녹십자는 약 361억 원으로 10.5% 증가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약 237억 원으로 R&D 투자 비용을 124.8%나 늘렸습니다. 다만 무작정 R&D를 늘리는 기업에게 장밋빛 미래가 보장된 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국에는 얼마나 유망하고 경쟁력 있는 타겟으로 신약 개발을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연구비 확대를 잘 해석해야 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싸울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된다. 그게 진짜 연구비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연구 중인 신약이 현장에서 얼마나 필요한지도 잘 따져야 R&D 확대도 의미가 있는 만큼 실속 없는 확장은 기업과 투자자 모두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 R&D 투자를 늘리고 있는 모습 살펴봤습니다. 박 기자, 그런데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게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내 10대 제약 기업들의 이제 연구 개발비는 약 1조 4천억 원입니다. 예. 반면 이제 글로벌 10대 빅파마의 연구 개발비는 무려 82조 원에 달하는데요.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렇습니다. 제약사 규모의 차이가 이제 워낙 큰데 따른 건데요. 예. 실제 이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 가운데 이제 매출 1조 원 이상 기업은 이제 셀트리온, 유한양행 등 5개사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데 이제 세계 100대 기업은 이제 셀트리온 하나뿐이고요. 존슨앤존슨, 로슈, 머크 등 이제 글로벌 5대 제약사의 매출이 최소 54조 원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습니다. 정부의 이제 보건의료 분야 R&D도 이제 1조 7천억 원에 불과한데 이 가운데 제약 바이오 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 비중은 18%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조단위 투자로도 모자란 분야가 역시 숫자로 보여지는 것처럼 제약 바이오 산업 같은데 가장 많이 비용이 드는 분야가 아무래도 임상 부분일 텐데 여기는 어느 정도 자금이 지금 들어가는 겁니까? 네, 이제 실제 이제 임상 1, 2, 3단계에 있는 이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의 이제 파이프라인은 이제 지난 2018년에 비해 각각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임상 3상의 증가세가 가팔랐는데요. 예. 문제는 이제 임상 3상이 늘어나면서 이제 기업들의 임상 자금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통상 이제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할 경우 환자 1,000명에서 5,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최소 3년 이상 길게 진행해야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이제 최소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하긴 하지만 이 지원도 초기 연구에 집중돼 있고 최대 임상 2상까지만 지원되고 있어 이제 기업의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예, 그래도 신약 개발을 하려면 임상 3상까지는 꼭 거쳐야 하는 부분이니까 네, 지원도 지원이지만 사실 지금으로서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 투자금을 감당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이 성패를 가르는 좀 관건이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글로벌 임상 3상에만 최소 2천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네. 이를 이제 단일 기업이 부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전부터 이제 계속 언급해온 이제 메가 펀드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인데요. 정부가 이제 혁신적인 후보 물질,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후기 임상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이 마중물이 바로 메가 펀드라는 설명입니다. 현재 정부는 내년까지 1조 원 규모의 글로벌 메가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학계와 업계는 이 규모를 최소 5조 원까지는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가펀드라는 이 새로운 펀드를 조성을 해서 업계를 지원하겠다라는 건데 그것도 5조 원 정도면 다른 선진국과 정말 경쟁이 되는 그런 규모가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른 선진국에 이제 최소 이제 그 투자 비용이 5조 원이라서 이런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실제 이제 싱가포르와 이제 미국의 경우 각각 20조 원, 5조 원에 달하는 자금은 이제 제약 바이오 부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메가 펀드 조성과 투자도 중요하지만 그 주체가 반드시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관련해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메가펀드를 내년까지 1조 원으로 구성하고 있지만 산업계에서는 향후 5년간 5조 원 이상의 규모로 펀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메가펀드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민간이 주도해야 합니다.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탈, 즉 CVC와 정부의 메가펀드 간의 적절한 연계를 통해서 바이오헬스 기업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는 제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제약 바이오 산업과 관련해 이제 육성과 규제, 재정 정책이 이제 부처별로 분산이 돼 있는데 이런 부처와 민간을 전부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즉 국무총리 직속 제약 바이오 혁신위원회 설치도 이제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IT 바이오부 박승원 기자였습니다.
저희 하나금융그룹은 청년 구직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만들어드리고 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형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턴십 기간 중 지속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해 주신다고 하니 이 교육을 통해서 인턴 동기들과 만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우리들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K-팝과 K-드라마로 르네상스를 맞이한 한류의 한국 식품, 이른바 K-푸드도 글로벌 몸값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른바 바다의 반도체라고도 불리는 김이 대표적인 K-푸드입니다. 비비고 만두로 글로벌 공략에 성공한 CJ 제일제당은 김으로 또 한 번 세계인의 입맛을 잡겠다는 각오입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김을 먹어본 외국인의 반응. It tastes like barbecue chips. This is really good, actually. 긍정적인 평가인데 코코넛과 초콜릿을 얹은 김 스낵을 두고도 의외로 맛있다고 말합니다. It's a weird combination, which is like surprising that it's not terrible. 실제로 최근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우리나라의 식품 수출을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한국 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쌀 가공식품이나 고추장, 유자, 김 등이 품목적으로는 수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과거 한국과 일본에서 밥 반찬으로만 소비되던 김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수출액 기준 국내 수출 식품 품목 가운데 1위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김 수출액은 3억 1천만 달러로 우리 돈 3,700억 원 수준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 가까이 늘었습니다. 다른 품목과 비교해 액수나 성장률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때문에 식품업계에선 김을 바다의 반도체, 한국의 송로버섯으로 평가합니다. 한국식 만두를 세계 시장에 소개한 CJ 제일제당이 차세대 K푸드로 김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2006년 김 사업을 시작한 CJ 제일제당은 2010년 미국 수출을 시작으로 세계 시장 공략에 뛰어든 바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연간 김 매출액은 2,430억 원, 이 중 글로벌 매출이 1,350억 원으로 국내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글로벌 김 시장의 성장성이 높다는 판단에 2018년에는 3회 상사의 지분을 사들였는데 국내 최초로 조미김을 만들고 매출 70%가 수출에서 나와 시너지가 기대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 1위인 만큼 잘하는 것에서 출발하자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우리가 김이 늘 먹던 반찬이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지만 글로벌에서는 사실은 김이 굉장히 새롭고 그리고 슈퍼푸드로 만든 굉장히 건강한 소재이다, 건강한 식품이다라는 인식이 있고 몇 개 국가에서만 나는 마치 이태리의 송로버섯과 같은 그런 되게 유니크한 그런 제품으로 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 효율화를 위해 해외 제품은 비비고를 사용해 인지도를 높이고 국내에서는 CJ 명가로 브랜드를 정리해 소비자에게 다가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평균 8.5%씩 성장 중인 전 세계 상업용 해조류 시장은 내년에는 211억 1천만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대에 게임의 공간은 넓게 펼쳐지면서 게임 산업은 확실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대에 넓은 공간에서 힘차게 일하고 창작하고 또 활로를 개척하고 규제에 시달림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성공한 3나노미터 반도체, 또 미국 테슬라와 경쟁하고 있는 현대차의 미래차 기술. 이렇게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첨단 기술 경쟁이 한창이지만 정작 이를 개발하고 만들 핵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첨단 기술 패권을 쥐기 위해 경쟁을 벌이면서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설계 개발 인력을 지키기 위한 비용도 치솟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는 잠시 후 6시 30분부터 방송하는 특별기획 인재전쟁 국가가 나서라를 통해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인재전쟁의 해법을 짚어드립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